근데 여기 너네 멀찍멀찍 앉았니? 여기 두 명은 크록스 신고 여기 두 명은 운동화 신었어. 어서 아야 외로운 도토리 일로 앞에 앉아 너. 앞으로 와. 맨날 앞에 앉았잖아. 그럼 여기 앉아. 여기 사이드 인정. 아이리 있다. 아 근데 앞에 앉아야 집중되잖아. 나 대학교 때 많이 느꼈어. 내가 맨날 뒤에 앉았거든. 뒤에 앉아서 쿠키런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 봅시다 여러분. 한강반은 계속 사람이 주는데 집중관리반은 늘어나고 이러면 시간이 약간 오히려 역전되는 느낌?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애들이 행사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확실히. 자 봅시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엄청 빡센 8개. 홍소민쌤 범위가 일단 8개가 공개가 돼 있는데 그쵸? 다른 반도 다 공개된 거 맞죠? 안 빠졌어? 어떤 반에서 그 자유소리 독서 실천 목차에서 집어도 이렇게 땅땅땅땅땅 8개라고. 그래서 그 8개 지금 발췌한 거고 역시 중간 때랑 마찬가지로 홍소민쌤 범위는 진짜 빡세요. 빡세다는 게 뭐냐면 역대 어려웠다라고 평가되는 평가원 지문들이 거의 다 몰려있어요. 근데 이번은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좀 친구들이 예습을 좀 하라고 쌤이 미리 그거 문자도 보내줬었죠. 그래서 이번부터는 친구들이 좀 예습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 늘 피드백하고 기말고사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 때 우리가 원래 1학기 때 숙제검사를 진짜 빡세게 하다가 이게 이제 교재가 소책자 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1학기 때는 교재로 했다가 너무 두꺼워서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쌤이 매주 주는 소책자를 했더니 이제 저번 주 거를 안 가져오는 친구들이 좀 있죠. 왜냐면 매주 새롭게 교재를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왔어요 해서 숙제검사를 못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애들이 워낙 숙제를 열심히 하니까 라고 우리가 조금 했는데 숙제를 안 해서 점수가 떨어진 애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다가 좀 많이 안 했던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숙제를 조금 더 빡세게 검사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재로 바꿨어요. 이게 홍소민쌤 범위 다 들어있는 거고 이 교재는 이제 매일매일 매주 갖고 다니고 그랬을 때 저번 주 숙제 검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숙제를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번 시험 때 친구들이 생각보다 원문항의 문제풀이를 어려워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문항의 보기 문제를 집본 날까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길래 이거는 학교에서 풀이해주죠. 문제. 그쵸?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보기를 풀어준다길래 그거를 그러면 약간 친구들이 이해를 했고 그럼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이해를 못했고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엔 쌤이 수업 시간에 그럼 현강에서는 지문 분석을 해줄 거예요. 지문이 워낙 어려우니까. 두 번째, 영상 강의를 매주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간 4개에 있어서 문제풀이 영상 강의를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강에서 일단 2시간 지문 분석하고 1시간 복습 시험 보고 그리고 영상 강의로 한 세트당 10분이에요. 안 길죠? 그래서 한 세트당 10분 정도의 문제풀이니까 4지문 해봤자 40분이에요. 그래서 매주 2시간 그리고 영상 40분 그리고 복습 1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굴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강의도 빠뜨리지 말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 홍소민쌤 범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풀이를 친구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좀 느껴서 이거는 영상 강의를 별도로 배부를 할 거니까 친구들도 마저 이거는 참고하세요. 대신에 이 문제풀이 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는 본인이 꼭 풀어보고 본인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영상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지문이에요. 자, 이거는 뭐 이제 그 우리 자유스토리 독서 실전에서는 그냥 특허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지만 사실은 특허권이라기보다는 디지털세와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지식재산 보호와 디지털세 이게 훨씬 더 적합한 이제 소제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자유스토리 독서 실전에서 목차를 특허권이라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 놓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1문단 1부 한번 중심 소재 파악, 방향성 파악 해보세요. 읽어봤어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자, 시윤이부터 읽어볼게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작이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허권의 무엇? 정의. 그렇지. 자, 여러분 특허권에다 박스 치고 밑줄 쭉 쳐보세요. 지금 시작은 특허권의 정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특허권이라는 거는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대요. 한편, 여러분 우리 한편이라는 부사어의 특징은 뭐였어? 전환의 부사어죠. 그럼 살짝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가 된 거예요. 자, 한편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업비밀에 대해 나왔죠. 영업비밀에 무엇이 지금 제시됐어? 마찬가지로 정의죠. 특허권 한편 영업비밀하고 특허권도 정의를 줬고 영업비밀도 정의를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보가 대등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대등하죠. 그럼 여러분 둘 중 하나가 중심 소재일까? 아니면 두 개를 다 묶어서 가야 될까? 두 개를 다 묶어서 가야겠죠? 둘 중 하나만 중심 소재일 수는 없겠지. 쌤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스토리 독서 실전에서 이걸 왜 특허권으로 적어놨을까? 어이없다라고 한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대등하게 정보가 나열되고 있네. 우리 친구들도 예측을 해야 돼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구나.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의 기반으로 창출됩니다. 자,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여러분 특허권과 영업비밀에 지금 공통점 나타났죠. 둘 다 어떤 특징이 있어? 법으로 보호된다. 이거 공통점이죠. 그렇죠? 이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또 모두 이것도 공통점을 나타내는 부사어죠. 둘 다 지식재산이래.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을 묶어서 지식재산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오히려 지식재산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지식재산은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어서요. 지식재산.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네.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을 거두는 수익에 대한 갓세 문제가 불거지고. 자, 여러분 지식재산 얘기를 아직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봐봐. 지식재산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이것을 주로 쓰는 게 ICT 다국적 기업이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ICT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래요.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업들에게 무슨 문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게 이 글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 글은 이 세금 부과와 관련돼서 흘러가겠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 첫 문단 읽었을 때 갈피를 못 잡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고3 수험생들도.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런 흐름을 좀 잘 잡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돼? 여기 보면은 특허권 정의, 영업비밀 정의 두 개 한편으로 묶어줬고 두 개를 묶어서 지식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재산을 쓰는 게 다국적 기업이라네. 근데 그 기업에서는 세금 문제가 있다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이 문단 가볼게요. 윤서.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과세 문제가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디지털세라고 봤나봐요. 이어서요.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자, 여러분 디지털세 박스 치고요. 밑줄 쭉 쳐볼게요. 정의죠.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디지털세래요. 수입에 대해서 부과된대요. 오케이. 여기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야. 자, 마저 읽어볼게요.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자, 여러분 잘 봐.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즉 이러한 세금을 만든 배경은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었대.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글의 흐름이 이랬어. 다국적 기업에 과세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하려고 디지털세를 도입 중이야.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어. 그럼 어떻게 엮어야 돼? 이게 이꼴 뭔 거야? 법인세 감소 문제였던 거죠. 이해됐어요? 앞에서 말했던 과세 문제라는 게 뭐였어? 법인세가 안 거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걔를 해결하려고 디지털세를 도입을 한 거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러 문장을 엮었더니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었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법인세는 박스 또 다른 생각나죠?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두 개가 나오면은 비교 잘하면서 읽어야겠죠?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 법인세는 이어서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네. 거래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여러분 밑줄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러분 딱 봐도 어디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느껴지죠? 여기죠.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그 다음 저 위에 디지털세는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라고 해서 비슷한 문장이 두 번 나왔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윤은 이꼴 뭐다? 수입에서 뭘 뺀 거예요? 재반 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윤은 약간 순수이익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입은 그냥 들어온 모든 돈이고 이윤은 약간 거기서 내가 빼야 될 지출을 다 뺀 값인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쵸? 순수익이 아니라 그냥 매출에 대해서 다 부과하는 거니까. 이게 디지털세구나. 자, 이어서 책 읽어볼게요. 많은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고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친구들이 꼬인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이어서요.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네.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 여러분 기억에다 적을까? 문제 상황. 이게 바로 이 문제 상황이야. 과세 문제 상황 맞죠? 법인세 감소 우려가 과세 문제였는데 저게 바로 문제 상황인 거야. 요즘에 국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저걸 해결하려고 도입한 게 뭐였다? 이걸 해결하려고 도입한 게 뭐였던 거야? 디지털세였던 거예요. 그쵸? 자, 봐봐. 이게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예시입니다. 이어서요.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제품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미국의 자회사를 대한 특허의 사용 권한을 받는다. 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미국에 설립된 지식회사의 자회사에서 음흠.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수출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네, 그 결과 Z사는 미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봐. ICT 다국적 기업인 Z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은 큰 도시에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그쵸? 뉴욕 이런 쪽에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회사를 짓는 거야. 하나는 A국에 지었고요. 하나는 B국에 지었어. 근데 A국과 B국의 특징이 어때요? 여러분 A국은 뭐가 낮아요? A국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아요. 아, 여기는 세금이 조금 적게 부과되는 나라고 B국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나라인 거야. 그럼 얘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있을 거야. 여러 국가에. 그랬을 때 A국에도 회사를 하나 세우고 B국에도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럼 세금이 적은 곳이 좋으니까 이쪽은 좀 수입이 많이 나도 돼. 그치? 여기는 수입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자기 회사인데도 여기에다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거야. 여러분 이 글이 지식재산에 관한 글이었잖아. 그 중에 특허권 얘기가 나왔어. 특허권을 A국의 회사에다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가라고 해볼게요. 가회사. 그래서 가회사에다 특허권을 주고 나회사에서 그 특허권을 사용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허권이라는 거는 법률상의 권리고 누군가가 이걸 쓸 때마다 그거에 준하는 비용을 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이 칠판을 쓰고 뭐 시간당 5만 원을 낸다 이런 것처럼 특허권도 한 번, 두 번 사용 혹은 기간에 대한 사용마다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로열티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특허권을 사용하니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회사에 로열티를 지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허권 사용했으니까 그 비용 낼게 이건 거야. 그쵸? 그래서 특허권은 여기서 보유하고 있고 사용은 나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는 나회사는 로열티를 지출하니까 수입 대비 비용이 어때요?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죠. 이게 지출인 거야. 내가 돈을 1,000만 원 벌면은 특허권 사용에 대해서 200, 300, 400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재반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해돼요? 따라서 여러분 재반 비용이 높아지면 뭐가 낮아질까? 이윤.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윤이 떨어지죠. 왜 여러분? 법인세는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따라서 여기는 그럼 세금이 어때요?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윤을 떨어뜨렸으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자, 반대로 봐봐. 가회사 봐봐. 가회사는 로열티를 받고 있죠. 그럼 여기다 볼게. 여기는 로열티를 계속 수령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가 늘어나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야? 수입이 늘어나요. 그쵸? 그럼 여기는 수입이 늘어나네. 따라서 법인세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상대적으로 늘어나겠죠. 비용은 알 수 없어요. 비용은 우리가 이 지문에서 알 수 없어. 다만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법인세가 높아져서 어떻게? 근데 세금률이 낮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국가의 회사를 지어가지고 돌려 하면서 본인들의 이런 지출을 늘리고 결국 그 지출도 다 자기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낮추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로열티라는 건 어떻게 바꿔서 읽어줘야 돼? 이꼴 재반 비용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내가 이거를 씀으로써 지출하는 돈이니까 비용인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잘 봐. 여기 봐봐. 앞에 봐봐. 여기서 그럼 학교에서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려면 무슨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회사에서 재반 비용은 알 수 없어요. 맞죠? 그 적어놔볼까 우리가? 홍정일 또 어렵게 내니까 재반 비용은 알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또 보기에서 어떤 말들을 추가해가지고 이거를 만들 수는 있겠죠. 여기서 무슨 뭐 인건비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반 비용이 나오고 내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문상으로 여기서의 재반 비용은 알 수 없어요. 맞죠? 왜냐면 여기서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아는 거야. 수입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뭐도 늘어나겠다? 수입이 늘면 상대적으로 뭐도 늘어? 이윤도 는다는 거야. 그런 유추가 필요한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윤도 증가하고 있겠구나. 따라서
법인세는 높아지고 있었겠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됐어? 오케이. 이게 지금 현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꼴 여기 옆에다 적어봐. 이꼴 A국의 자회사의 법인세를 늘린다라는 거죠. 차라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A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게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해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두 개가 걸려 있어요. 뒤에 보면은 보기 문제 하나 그리고 A 맥락 문제 하나.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다 같은 맥락으로 적혀 있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풀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의 분사를 많이 받는 국가에서도 네.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쵸, 여러분.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이어서요.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본주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비슷하게 도입에는 강화적 자, 여러분. 근데 디지털세를 다 좋아해? 그건 또 아니래. 세금이 안 거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디지털세를 걷어버리면 이 회사들의 활동이 주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도 고민이 된다는 거. 이해됐어?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민성.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자, 연관펜.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여러분, 비교 대상이 빠졌으니까 우리 한번 추가해볼까?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뭐보다 더 중요해? 지식재산 보호가? 그치. 디지털세를 비롯한 세금을 걷는 것보다. 맞죠? 세금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다. 그래서 기업에게 막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기업이 세금을 회피한다는 게 느껴져요. 봐봐. 이게 Z사가 미국에 있다 쳐봐. 그럼 미국 입장에서 괘씸한 거야. 아, 이놈 새끼들 세금 존나 안 내려고 너 머리 쓰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뭐라 못하는 이유는 얘네의 지식재산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어서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이익이 저해되며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여러분 여기도 잘 읽어야 돼요. 네, 이어서. 지식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자, 여러분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의비용. 전자가 뭔데? 지식재산 보호가 약할 때 일어나는 비용을 말하는 거야. 맞죠? 지식재산 보호가 약하면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돼서 진보가 정체돼. 여러분 옆에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재산 보호가 약할수록 이렇게 화살 그냥 내려볼게요. 그럼 유인이 저해된다는 건 유인이 별로 없다는 거야. 따라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돼요. 그럴 때 생기는 손해를, 여러분 손해야? 그때의 손해를 유인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 재산 보호가 약할 때 생기는 손해가 유인 비용인 거야. 유인이 많이 안 돼서 유인에서 발생하는 손해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는 뭐야? 이제 재산 보호가 강할 때인 거죠. 자, 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그럼 여기도 이제 후자겠죠. 후자. 자, 여기입니다. 이때는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 이때는 너무 보호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조금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뭔가 고립되는 느낌인 거죠. 여기는 뭐 진보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기들끼리만 돌려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이때의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접근을 막아서 생기는 손해 비용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풀어나가. 유인 비용 옆에다가 유인이 막혀서 생기는 손해 비용. 접근 비용은 접근이 막혀서 생기는 손해 비용. 내가 봤을 때 이 용어를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 그래서 유인 비용은 유인이 막혀서 생기는 손해 비용. 접근 비용은 접근이 막혀서 생기는 손해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뒤에 또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됐나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민서. 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그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쵸. 그때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래요. 합이 최소. 이어서 각국은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 여러분 그 수준이 어떤 수준?
그치. 최적 수준 이꼴 합이 최소가 되는 수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어서요. 특허 보호 정도와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자, 여러분 형아펜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 형아펜 이거는 그럼 소득과 보호 정도가 비례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건 어떨 때?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박스 올까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소득과 보호 정도는 비례한대요.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호 정도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한마디 이런 거야. 네이버에서 우리한테 막 정보를 얻어가잖아. 그럼 그거를 보호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꽤나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산,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민감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이제 뭐 OECD 밑으로 가거나 혹은 우리나라보다 좀 전반적으로 국가 순위가 떨어지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거야. 별표. 이 부분을 애들이 하고 생각하는데 잘 봐. 내가 뭐 수학 강사도 아니지만 일단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이렇게 X축이 소득이야. Y축이 지식재산 보호 정도라고 해보세요. 그럼 소득이 가장 적은 부분이 여기겠죠? X축으로 가장 왼쪽이겠죠? 그래서 소득이 가장 적었을 때보다 맞죠? 그쵸? 가장 적었을 때보다 오히려 그것을 탈출했을 때 보호 정도가 살짝 떨어졌다가 그 뒤부터는 쭉 비례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소득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서 그것을 잠깐 벗어난 여기죠?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해. 근데 어느 수준을 지나고 나면은 소득과 보호 정도가 비례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형광펜을 쫙 쳐놓고 이 구간은 소득과 보호 정도가 비례하는 구간인 거죠. 그럼 여기 지점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죠. 해석을 적어놓으세요. 이 부분은 그럼 뭐겠어? 오히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지점을 벗어났을 때는 특허 보호 정도가 약한 이런 느낌으로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쵸? 계속 뭔가 도식화를 쌤이 많이 해주는데 그 도식화를 또 혼자 복습할 때 이거 왜 그렸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대한 부연 설명을 적어두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도 좀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범위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 얘가 되게 어려워. 여기 지금 법경제 기술이 싹 다 어려운 지문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쌤도 이거를 이렇게 막 줄줄줄 하는 이유가 1년에도 이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평가 지문을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친구들 좀 잘 정리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이어서요. 이는 민서?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 그쵸. 요런 지문이었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복습 빡빡 합시다. 자, 넘어가 보면요. 문제 봐봐. 29번. 그 지문을 싹 넘겨보세요. 원문 모아놓은 거 싹 넘기면 쌤이 원문, 지문 다 모아놨어. 보여요? 그쵸? 그 문제 한번 와보세요. 간단히 한번 훑고 지나갈 거예요. 자, 29번은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형같아. 얘는 내용 파악 문제죠? 좀 이따 풀 겁니다. 내용 파악 문제예요. 내용 파악. 자, 이거는 글에 있냐 없냐를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번. 여러분 디지털세에 대한 예형 앞에 세부 내용 파악이죠? 딱 짚어서 디지털세만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세부 내용 파악. 자, 31번.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 그림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법인지. 근데 여러분, 문제 형식 봐봐.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을 문제 형식을 굉장히 많이 꼬아놔서 애들이 이거 풀다가 머리에 쥐가 나. 한번 잘 풀어보세요, 좀 이따가. 자, 32번. 여러분, 이거는 뭐야? 금방 봤던 거죠. 재산과 보호 정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이 문맥상 A.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31번과 33번이 이 구간에 걸려있어요. 됐어? 그래서 저 A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문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희 두 번째 지문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사회 지문이었죠? 약간 법 플러스 경제 지문인데 그거를 지금 지나고 나니까 통화정책이라고 또 역대 굉장히 유명했던 경제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봅시다. 자, 꽤 됐죠? 17년도 6월 평가원이니까 지금 24년인데 벌써 와 7년 됐네?
이게 여러분 17년도 6월 평가원이면 쌤은 출제 연도를 적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학년도로는 18학년도예요. 18학년도와 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가봅시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먼저 아세요? 통화가 뭐야? 통화? 통화량이 뭐야 여러분? 통화량이 뭔지 알아? 우리가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이런 거 통사 시간에도 가끔 나오죠. 그쵸? 경제의 가장 기초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1문단 읽고 중심 소재와 한번 방향성 파악해보세요. 이거 맞죠? 자이스톨 독서 실전에 있는 거 맞지, 지야? 한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아, 나도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았어. 아, 오케이. 여러분 뒤에 것부터 합시다. 자, 뒤에 넘어와봐. 이중차분법부터 없애요. 더 어려운 통화 지문이지. 그거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지문이지. 오케이. 잘못 들어왔네. 자, 이중차분법 와보세요. 페이지 9쪽입니다. 자, 1분단 읽고 한번 중심 소재와 방향성 파악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봤어요? 자, 여러분 1문단의 중심 소재는 뭐예요? 뭐가 등장했어요, 지금? 1문단에서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야, 여러분? 그치.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계속 나오죠. 자, 그럼 1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데 이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소개가 됐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쵸?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가 뭐야? 실험적 방법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서 뭐가 존재한다? 뭐가 존재해? 한계가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계가 존재하면 당연히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될까?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러한 실험적 방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뭐다라고 해서 뒤에서 이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중차분법이고 이 지문의 중심 소재가 이중차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1문단에 한 번도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상 내용 흐름상 주인공은 뒤에 나오는구나 라는 게 친구들도 1문단에서 느껴졌을 거예요. 이 지문은 사실상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문제도 많이 틀렸던 되게 특이했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한번 1문단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지아 읽어볼게요. 자, 박스 경제학. 여러분 이건 지금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인 거예요. 경제학에서 뭔가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거를 도입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좀 검증해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어서요. 어떤 사건의 효과를
병합해. 잘 봐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그쵸, 여러분 봐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이거야. 사건이 있었던 이것과 사건이 없었던 이것을 비교해서 요런 차이가 있네 라는 걸 발견하는 게 그게 사건의 효과인 거죠. 사실은 이런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정책을 그렇다고 해서 한번 써보자 하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요즘 맨날 그러잖아. 금리 인하 하냐마냐로 엄청 난리야. 세계 경제가 난리야. 그럼 이런 거지? 금리 인하 필요해 보이는데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금리 인하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생기는 것과 금리 인하라는 사건이 없었을 때 생기는 일을 비교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큰 일을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런데 나왔죠. 이게 바로 뭐야? 예외, 문제, 변수인 거잖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어서요. 자, 슬래시 이게 문제야. 밑줄. 가상의 결과는 관측이 안 돼. 맞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보고 싶은데 그거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비교해 보는 걸로 우리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는 사건이 없었던 두 집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본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 이 작업 이것을 비교하는 작업은 이렇게 하겠죠. 이어서 그쵸,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할 거면 금리 인하 말고는 다른 게 다 똑같아야 돼. 금리 인하가 있었던 집단과 금리 인하가 없었던 집단 그 말고 다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 이어서요. 가령 예시죠. 그쵸, 여러분. 형광펜. 사건이 효과를 평가. 형광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완전 좋은 소재 맞아요. 그쵸? 자, 이어서요. 그쵸, 여러분. 왜? 평균 임금은 원래 다 같을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어떤 그 임금에 영향을 주는 사건 하나를 도입시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건이 영향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죠. 자, 이어서요. 그쵸, 여러분. 그거를 하려면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실험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을 비교해 볼 때 그거 말고 사건 말고는 모든 게 다 똑같게 세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쵸? 자, 이어서요. 그러나 역점이죠. 형광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 한계가 뭡니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저거를 많이 못 써가 아예 못 써요. 많이 못 쓴다와 아예 못 쓰는 건 다르죠. 적어놔 보세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엄청.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실험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어떤 세팅, 설정과 관련된 방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건 말고는 모든 게 다 똑같도록 배정하는 어떤 방법이 실험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됐나요? 이게 바로 실험적 방법이었구나. 자, 그럼 실험적 방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 그게 바로 이중차분법이라는 악랄한 게 나오네요. 자, 시연이 읽어볼게요.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 자, 밑줄 완전 정의가 나왔어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박스. 여기서 막 그냥 딱 이렇게 볼까? 잡아.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에서 얘를 빼. 그치? 이게 바로 사건의 효과다. 이거죠.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빼면 그것이 바로 사건의 효과다 라고 보는 게 이중사분법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랑 아래서랑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가 달라요 이래요. 봐봐. 여기도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 비교하는 거고 여기도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이 뭔데? 근데 여기는 변화에서 변화를 뺀 값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그냥 비교를 해본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쵸? 자 이어서요.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과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자 형합해. 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 형합해.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해를 해봐. 자 여러분 사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 사건이야. 여기 봐봐. 이게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사건의 효과를 알고 싶은데요. 얘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같은 변화가 일어난 두 집단은 사건 빼고는 다 어떻다는 거야? 여기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변화가 여기서도 일어났다는 거는 두 집단이 사건 빼면은 뭐가 다 어떻다?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추론적 독해를 하면은 아 사건을 제외하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은 똑같은 상태구나 라는 얘기를 잠깐 꼬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같은 크기의 변화가 여기도 저기도 일어났다라는 거는 둘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봐봐. 내 키가 5cm 자라는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같은 변화가 시은이한테도 일어났어. 그럼 우리 둘 다 똑같이 키가 5cm 컸단 말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 어렵게 말을 해요. 그쵸? 쉬운 거를. 자, 그게 바로 뭐다? 평행 추세 과정이라는 거야. 그게 평행 추세 과정이야. 무슨 말이야?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세팅하는 게 평행 추세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같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게 평행 추세 과정이고 이중사분법은 그러한 평행 추세 과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어서요. 이 과정은 뭡니까? 그렇지. 평행 추세 과정이 읽어볼까요? 소속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정하지 그쵸. 왜요? 상관없다는 거야.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사건에 대한 그 집단 두 개를 갖다가 세팅을 하는 거니까. 자, 이어서 윤서 읽어볼게요. 이중사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자, 동그라미 스노라는 사람이 처음 도입한 거예요. 좀 특이한 지금 글의 방식인 게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 독서 지문에서는 누가 이걸 처음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시작하는 편인데 여기는 다 설명하려고 갑자기 스노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죠. 자, 이어서요. 스노는 교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하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다. 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이런 말인 거죠. 여기 보세요. 자, A 지역이 있는데요. A 지역에 물이 두 방향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첫 번째는 가수원과 나수원 이렇게 있었던 거야. 즉 회사 두 개에서 원래는 같은 수원이었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냥 이 말이 안 되지만 A 집단에서 왼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수원을 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수원을 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집단의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수원의 변화 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오른쪽 지역에서 콜레라 사망률이 폭증을 한 거야. 그럼 이 수원이 바뀐 것 말고 다 똑같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야. 이 스노가.
됐나요? 그럼 봐봐.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썼다는 건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한다는 가정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 두 지역은 수원 말고 모든 게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고 본 거죠. 됐어요? 오케이. 이어서요.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됩니다. 그쵸,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할 때 이 방법 처음 썼대요. 밑줄. 영어도 내용일처럼 나오기 좋아요. 스노가 연구할 때는 수원 연구로 시작을 했던 거고, 경제학에서는 처음에는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대요. 됐나요? 오케이. 이어서 책 읽어볼게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건 뭐겠어? 이중차분법에서 평행추세 가정이 잘못될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컨대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잘 봐. 기억을 잘 해석해야 돼. 지금 이게 우리 앞에 지문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기억의 이 사건을 잘 평가를 해야 돼. 자, 봐봐. 앞에 봐봐. 자, 쌤 이거 해석해 줄게요. 두 집단이 있어요. 자, 노동자 집단이 있는데요. A 노동자 집단과 B 노동자 집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평가할 거냐면 형합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형합해 이걸 평가할 거야. 그럼 사건은 뭐냐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인 거야.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은 노동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고용이 더 잘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집단은 자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많은 집단인 거야. 즉 여기 산업은 일자리가 급감하는 산업의 노동자가 더 많아요. B보다. 일자리가 급감한 산업.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광공업 같은 거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석탄 안 캐잖아. 그럼 석탄 그런 관련된 산업에서는 노동자 비율이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야. 반대로 4차 산업과 관련된 곳은 노동자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집단은 일자리가 급감하는 산업의 노동자가 많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급감하는 산업의 노동자가 적은 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평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두 집단을 비교하면은 한 곳에다가 이걸 적용해 볼 거 아니야. 맞죠? 얘를 여기다 적용을 할 거야. 그럼 이 효과를 잘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사건 하나만 달라야 되는데 이 값도 다른 거야. 이해됐나요? 우리는 언제나 이중차분법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시키려면 사건 제외 모든 게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이중차분법의 포인트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게 세팅하는 게 이중차분법의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자리가 급감하는 산업의 노동자의 이 비율도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드러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일자리가 급감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많은 A 집단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B 집단에 도입한 거에 비해 효과가 어떨까? 더 높게 나타날까? 낮게 나타날까?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겠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일자리가 급감하니까 취업할 자리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쵸? 그럼 상대적으로 B 집단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효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애들이 여기서 쥐가 나와 머리에.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을 충족하기 위해 잘 봐 얘들아. 이런 거야. 아, 그럼 이건 너무 어려워. 그치? 어떻게 똑같이 세팅을 하겠어? 그럼 똑같이 세팅하는 방법은 이게 1990년대 A 집단이야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는 1980년대 A 집단이야. 그럼 여러분 대체적으로 산업, 사람들 다 비슷하겠죠. 그쵸? 다 비슷한데 연대만 달라. 그럼
그럼 오히려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유사하지 않아? 훨씬 유사하겠죠. A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비슷했을 거 아니야. 10년 차이로. 그치?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10년 차이 나는 이 지역을 고른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똑같은 값을 가지는 비교 집단을 세팅하기 어렵다고 같은 집단의 서로 다른 시기를 고르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옆에다 정리해놔봐. 저 문장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내 입장에서. 한마디로 같은 조건을 지닌 같은 조건을 지닌 비교 집단 설정이 어렵다고 해서 같은 집단의 서로 다른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지 않음. 됐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맞아 읽어볼게요. 예컨대 예시.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시장상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기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쌤이 말한 예시랑 똑같아요. 여기 봐봐. 자, 봐봐. 이렇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 그쵸 여러분? 고용이라는 건 경기 변동에 민감하죠. 잘 봐. 1990년대의 광공업과 1980년대의 광공업은 나날이 다르죠. 그쵸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석탄 많이 썼어? 많이 안 썼어? 꽤 썼죠. 그쵸? 그럼 그때는 광공업이 좀 더 부흥기. 근데 90년대로 가면 점점점 석탄 사용이 어떻게 돼? 많이 줄었죠. 그쵸? 그때는 뭐 기름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쓰잖아. 그러면은 90년대와 80년대만 비교해도 그렇게 어떤 산업의 변화가 큰데,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땐 차라리 서로 다른 시기를 하는 것보다 동시성,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1990년대 A, 1990년대 B, 이게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문제가 봐봐. 이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시기를 고르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겠죠. 적어볼까? 그것도 또 문제 변형될 수 있잖아.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변화라면 서로 다른 시기에 A를 고르는 거 가능한 거죠. 적어놔볼까?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변화라면 A 지역의 서로 다른 시기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평행추세 과정을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잘 파악을 해봅시다. 평행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보장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맞죠? 그럼 어떤 경우?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기를 세팅해도 문제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치? 우리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1분단 마지막이랑 똑같은 거야.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거랑 똑같은 논리인 거야. 됐죠? 이어서 자, 열어. 인사.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별 확인을 평가 결과와 같음을 확인하는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껏 A와 B 이렇게만 비교를 했는데 A와 B, A와 C 이렇게 여러 비교 집단을 다 비교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와. 그럼 신뢰도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겠죠. B랑 비교해도 A의 효과가 나타나고 C랑 비교해도 A의 효과가 나타나네? 그럼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어서요. 또한 나열.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평행추세 과정이 미흡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말죠. 봐봐. 시행 집단과 여러 분야에서 다 유사한 비교 집단을 골라. 그럼 너무 좋죠. 예를 봐봐. 우리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걸 효과를 평가하고 싶어. 근데 A 집단의 모든 여성 노동자야.
근데 원래는 B에는 남녀가 섞여 있었어. 근데 이거를 다 여성 노동자로 세팅하는 거야. 그럼 더 좋죠. 더 폐학하기가 좋겠죠. 혹은 원래는 나이가 다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50대 여자야. 근데 여기도 50대 여자야. 그럼 더 평가하기 좋겠죠. 이런 얘기인 거야. 유사성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지고 평행 추세 과정의 위협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어서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작용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여러분 이런 방법은 뭐야? 여러 비교 집단 구성 비교, 그 다음에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게 만드는 거. 두 가지 말하는 거야. 화살표 연결해 볼까?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되도록 여러 특성에서 유사성을 보유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은 다 평행 추세 과정이 잘 적용이 될 거고, 그럼 이중작용법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자, 넘어와 보세요. 자, 원문 문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가져가서 인덱스 많이 붙여오면 되겠죠? 그쵸? 자, 원문 문제 한번 와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14번이 그냥 내용 파악이죠. 여러분, 원래 내용 파악 문제가 오답률 높아? 보기가 높아? 보기가 훨씬 높죠? 이거 오답률 85? 뭐 이랬던 것 같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85명이 틀렸다는 거야. 100명 중 85명이. 거의 83, 85 이랬거든요. 이게 오답률이 1위였어. 그 해 모의고사에서. 대박이죠? 저 이걸 왜 그랬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게 아까 쌤이 말했던 거야. 이런 뇌에 쥐가 난다. 이거 애들 풀다가 뇌에 쥐가 나요. 자, 여러분, 이거 쌤이 힌트 한 번만 줄게요. 주어 파악을 잘하면 돼요. 저거 봐. 주어 파악.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주어를 잘 파악해야 돼요. 주어 파악. 자, 그 다음 16번. 이게 여러분 바로 시행집단, 비교집단 비교하는 이중사분법 문제예요. 그쵸? 자, 봐봐, 얘들아. 표 잠깐만 봐봐. 좀 더 풀어야 되니까 긴 얘기 나눌게요. 수치가 똑같네. 이런 거 잘 보라고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을 잘 해봐요. 그쵸? 자, 그 다음 17번은 어휘 문제니까 그냥 이거는 한국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지문 갑시다. 개빡셉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야.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 이거는 현재 뭐 경제적인 어떤 이슈에서도 늘 빠지지 않는 그런 최신 이슈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것도 오늘 이해를 해야겠죠? 쟤는 어디 아파? 이렇게 잘 아프네.
어휴, 다 자고 있어. 희나 등수 안 왔어? 네. 등수 나왔어? 수는 너네 중간 때 등수 아예 안 알려주나? 컷만 알려주나? 여러분 일어나보세요. 저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재밌는 얘기 잠깐 해줄까? 해줄까? 재밌는 얘기? 네? 네? 얘들아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잠 확 깨고 들어가자. 얘들 이거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진짜 개어려워. 내가 오늘 경제학에 한 회를 그어볼게. 자 일어나봐 우선. 우리 막내 조교랑 나랑 얼마 전에 떡볶이를 먹었어. 신당동에 가서 아침 10시에 갑자기 그 번개가 결정된 거야. 그 전날 밤에 내가 먹고 싶은 걸 게시를 확실하게 받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안 와. 나는 신당동 떡볶이인데 라면 사이가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게시가 와. 그래서 또 먹고 싶은 거야 전날 밤에. 근데 평일에 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솔직한 말로.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조교가 9시부터 6시까지가 원래 영강인데 그날 시험을 봐가지고 10시 반에 시험이 끝난 거야 수업이. 그래서 먹자 해가지고 만났어. 신당동 떡볶이를 먹고 장충동이라고 이제 동국대가 있는 곳이 있어. 동국대 바로 밑에 커피빈인데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꼭 가봐. 내가 이제 핫플레이스 알려주는 거야. 커피빈인데 여기가 한옥 커피빈이야. 개 예쁘지? 거기 안에 고양이가 살아. 대박이지? 고양이 막 돌아다니는 장난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배가 너무 부르니까 동국대 옆에 이렇게 산책을 간 거야. 단풍길, 남산 가는 길이야. 근데 왜 비둘기가 잔디밭에서 막 퍼덕퍼덕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아예 땅에 처박혀 있고 막 날갯짓을 막 이렇게 퍼덕퍼덕하고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갔는데 애가 몸을 못 가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약간 처음에 다리가 땅에 박힌 줄 알았어. 그래서 애가 막 나뭇가지를 들고 이제 도와주려고 했어. 우리 조교가. 근데 막 신기했어. 얘 막 벌레 무서워한데 어떻게 비둘기를 만지지 했는데 새를 키웠었대. 그래서 이렇게 막 일어나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5분 동안 걔를 도와주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냥 눈도 계속 이렇게 점점 느리게 깜빡깜빡하고 그 심장박동도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넘게 도와주다가 가자. 왜냐면 죽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 그래서 죽을 것 같고 죽는 것까지 보면 조금 마음이 그러니까 가자 하고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 근데 얘가 진짜 막 내가 너무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3년 가르친 애야. 조교가. 얘가 정말 착한 애구나. 내가 다시 한번 느꼈어. 얘가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걔 도와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보고 진짜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딱 일어나서 10발자국도 안 갔어. 10발자국도 안 갔는데 애가 장충동 왕족발보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우리 조교가. 왠지 알아? 여기가 장충동이니까 걔가 간판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비둘기 불쌍해요 이러다가 10발자국 가서 장충동 왕족발보사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옆에서 진짜 너 스탑해요? 이랬어. 금방까지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내가 어이가 없어서 물었더니 간판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노래가 재생되고 입 밖으로 나온 거야. 내가 맨날 애한테 그러거든. 인터넷 좀 그만해. 내가 맨날 이러거든. 그러니까 맨날 이게 인터넷 하면서 뇌가 녹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비둘기 불쌍하다고도 갑자기 간판 보면 노래 부르고 있고 그쵸? 얘들아 일어나. 안 돼. 어서 일어나. 안 돼. 근데 그 비둘기가 그거 조류독감이래. 내가 그걸 어제 다른 조교한테 말했는데 다른 조교가 이러는 거야. 근데 너도 사페야? 이랬어. 왜냐면 슬픈 얘기하는데 이거 이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가 똑같은 경험을 했대. 그러니까 요즘 그게 비둘기 사이에 유행하는 독감입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고 그렇게 몸을 못 가누다가 죽는 거래. 그래서 다른 비둘기가 집단에서 걔를 쫓아낸대. 근데 우리도 느꼈던 게 우리가 걔를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비둘기 2마리가 엄청 위협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 머리 위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 딴에는 걔를 이제 이렇게 좀 내팽개치는 집단의 행동이었나 봐. 무섭죠? 지아 일어나. 일어나. 어이구. 자, 일어나보세요. 자, 가보자 얘들아. 개짱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짧은데 미쳤어. 그래서 애들이 정말 힘들어해. 가볼게요. 이거는 쌤이 이제 비문학 독해 시간에도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질문 다 그래. 독해 시간에 많이 쓰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기축통화는 자 1분간 읽고 중심 소재와 방향성 찾아보세요.
네. 참 확 깨우고. 양소영 쌤은 범위 어디 나가요? 아직 안 나왔어? 그거죠. 표에 있는 거 나머지 하는 거지. 바꿨어요. 표를 아예 바꿨어? 아니면은 뭐 뺀 거야? 인문예술이 아예 다 빠졌어요. 그럼 과학만? 과학이랑 주제통합. 그러면 그 표에서 인문예술 무시하고 나머지 걸 보면 되는 거야? 표를 다시 주시면. 아 그래? 그럼 그 다시 꼭 오늘 밴드에 올려주세요. 교재를 미리 작업을 해놔야 또 쌤도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이번에 뭐 11개? 이 정도만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치? 근데 어차피 홍선희 쌤 범위 8개밖에 없어서 이거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끝이야. 수능 주간에? 그럼 2주차. 그럼 홍선희 쌤 거 하고 있다가 양소영 쌤 알려주면 하면 되겠네. 양소영 쌤 찝어준대. 1년 동안 약간 원망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그치? 집어주신다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읽었어요? 어때요? 중심 소재 뭘까? 뭘까요? 읽으면서 가볼까? 자, 지하 시작해볼게요. 기축통화는, 가봅시다. 자, 그럼 박스. 기축통화의 정의로 시작하고 있죠.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그것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입니다. 그쵸? 기준이 되고 어떤 축이 되는 통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쵸? 자, 기축통화의 정의 이어서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동그라미. 이어서, 이 사람은, 우리 샤르트르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교수는 붙여주는 거 보니까 그 급이 아닌가 봐. 그쵸? 이어서요. 잘 보세요. 자, 1문단 첫 줄에서 기축통화의 정의를 알려주길래 얘가 중심 소재인가? 라고 봤더니 좀 더 세분화해서 기축통화 중에서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가 달러화였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좁힌 거죠. 그러니까 달러화가 기축통화니까 달러화도 당연히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인 건 맞아요. 맞죠? 기축통화니까. 다만 어떤 체제에? 브레턴 우즈 체제의 기축통화야.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달러화가 기축통화죠. 현대사회도. 자, 이어서요. 근데 그것에 무엇?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 형각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에 구조적 모순을 지적을 했대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달러화가 기축통화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걔가 기축통화인데 모순이 있어. 라는 거에 주목을 했다는 거야. 맞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박스. 경상수지의 정의를 내뜸 알려줍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 수입에서 수출을 뺀 차이가 경상수지인 거죠. 이어서요. 자, 여러분 봐봐. 수입이 많으면 적자, 수출이 많으면 흑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지출이 많으면 적자고 들어오는 게 많으면 흑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는 수입과 수출의 관계로 파악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함을 느껴야 돼. 무슨 의아함? 잘 봐. 계속 기축통화 얘기하다가 경상수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럼 그 말인 즉슨 경상수지를 뒤에서 쓰겠죠. 맞죠? 이어서요. 그는 누굽니까? 그가 누가? 트리핀 교수는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이어서요.
자, 여러분 경상수지 얘기 왜 했는지 알겠죠? 바로 뒤에 트리핑 교수의 말에서 경상수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 독서 지문에서 인물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하는 걸 처음 봤어요. 되게 특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트리핑 교수는요. 1번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밑줄 쳐보세요. 이게 1번이에요. 자, 구조적 모순이 뭔지 우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여기 형광펜하면 여기다 쳐보세요.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적자가 아니야. 그럼 무슨 상태야? 적자가 아니면 뭐야? 흑자.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 꼴이 아니라 유사하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적자도 흑자도 아닌 중간 상태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흑자에 가까운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고. 그럼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경상수지가 흑자에 가까운 상태라는 거야. 이해됐죠? 흑자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돼. 자, 이게 중단된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야.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인 상태는 뭐야? 수출이 많은 상태인 거죠. 그치? 이거는 이꼴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놓는 거죠. 자, 여러분 반면 별표 여러분 반면은 뭐야? 뒤집는 거잖아. 여기가 역적 관계라는 거야. 반면 잘 따라보세요. 밑줄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 밑줄 이게 2번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경상수지를 적자 상태로 놓는다면 이런 말이죠. 자, 그때는 무슨 일이 생겨?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된대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 여러분 뭐가 준비 자산이었어? 뭐가 준비 자산이야? 달러화가 기축통화니까. 그쵸?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다. 여러분 환율이 뭐야? 환율이 각 국가의 통화를 비교해서 비율로 보여주는 게 환율이잖아. 근데 지금 기준이 된 통화가 뭐야? 전 세계 기준 통화가 뭐야? 달러화. 근데 여러분 달러화 과잉 공급되면 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럼 얘로 인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 환율 제도가 붕괴된다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가 모순인지 보여? 잘 봐. 모순은 여러분 우리 역설이 모순이잖아. 이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놓고 말하는 거야. 흑자를 인정했더니 경제가 위축되고 적자를 인정했더니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되고 달러와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세계를 버릴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요? 이게 바로 뭐다? 구조적 모순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바로 다음 문단을 가면은 싹 정리를 해줘요. 자, 이어서 시은이 읽어볼게요. 이 문단. 이러한 형광펜, 그쵸?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대요. 이것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는 거야. 이러한 현상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치. 맞아요. 경상주의를 흑자로 할 수도 없고 적자로 할 수 없는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라니까 저 느낌 잘 오죠? 구조적 모습보다 훨씬 느낌 잘 오죠? 딜레마는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1장 피면은 나오죠 맨날. 기차가 가고 있는데 선로를 틀어서 한 명을 죽일 것이니까 가만히 놔둬서 5명을 죽일 거야. 이게 딜레마잖아. 얘도 선택하기 어렵고 얘도 선택하기 어려운데 어쩌고 이런 상태인 거야. 이어서요. 자, 여러분 국제 유동성 확보 박스, 달러와의 신뢰도 박스. 여러분 유동성 관련 키워드는 적자 상태, 흑자 상태야. 유동성 관련 키워드는 적자 상태, 흑자 상태야. 흑자 상태. 그죠? 여러분 여기 봐봐, 앞에 봐봐. 흑자일 때 공급이 중단되는 거죠. 그럼 흑자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신뢰도 문제는 적자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죠. 한마디로 유동성 확보 키워드는 흑자와 관련된 키워드고 그 다음 달러와의 신뢰도는 적자와 관련된 키워드인 거예요. 한마디로 흑자도 적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다라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어서요. 그때 유동성은
이제서야 정의해주죠. 국제 유동성은 뭐냐면 박스.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을 국제 유동성이라고 한대요.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 그 플로우를 말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통용적인 지불수단이라는 거는 내가 약간 뭔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금방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말을 하는 거죠. 그쵸? 이어서요. 근본위 체제에서는 자, 여러분 형광펜 근본위 체제 갑자기 기억도 찍혀있고요. 여기 봐봐. 우리 앞에서 체제 하나 나왔죠. 브레턴 우드 체제 나왔죠.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야. 같은데 조금씩 다른 것들을 유의하라는 거야. 우리 앞에서 뭐 있었어? 디지털세와 법인세.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브레턴 우드 체제가 있었는데 근본위 체제가 또 나왔네? 그럼 우리가 얘랑 쟤는 어떻게 다를까? 이 고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친구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모고 기출 풀 때도 언제나 주목해서 따라가야 되는 독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하나의 좀 스킬 같은 거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구성됩니다. 자, 여러분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대요. 여러분 봐봐. 근데 국제 유동성이 뭐냐면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이래. 그럼 근본위 체제에서의 기축통화는 뭐였다는 거야? 그치? 근본위 체제에서 기축통화 역할 누가 했다는 거야? 금이 했다는 거죠. 맞죠? 근본위 체제에서는 그거를 금이 했다는 거야.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누가 했어? 달러화가 했다는 거죠. 아, 그럼 서로 다른 체제죠? 그쵸? 이어서요.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아직 애기여가지고 경제에 좀 살짝 이제 어려움을 느끼니까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각각의 통화가 다 다르죠. 자, 미국은 달러를 쓰고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죠. 일본은 엔화를 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1달러가 1금인 거야.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1원이 10금이야. 1엔이 0.1금이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국가 간 통화 비교 돼? 안 돼? 되죠. 1원의 가치는 1달러에 비해 10배 높고, 맞죠? 일본의 엔화에 비해는 100배 높죠. 그러면 통화 비교 되네요. 1원은 100엔이고요. 1원은 10달러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금의 가치와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정해놓고 나면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금의 가치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이게 환율이라는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후 브레턴 우드 체제. 오케이, 형합해. 이후 브레턴 우드. 아, 근본이 다음이 브레턴 우드 체제로 넘어가는군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이후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보이제가 되었다. 자, 여러분 금환 보이제가 되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형합해.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돼요. 형합해. 그럼 뭐는 유지한 채? 뭐는 유지한 채? 금은 유지한 채. 그렇지.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야. 금은 유지한 채 달러화가 추가됐다. 너네 달러화 안 한다. 그치? 지금 21세기 태어나서 그러는 거야? 그쵸? 20세기 다 달러였거든. 그쵸? 자, 이어서요. 1944년에 1944년에 성립된 일제되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태환 조항에 따라 네.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그게 바로 뭐야? 금 태환 조항이래요. 이 태환 조항은 뭐냐면 금 1온스는 35달러야 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이 당시에는 금 1온스가 35달러다 라는 태환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앞에 봐봐. 여기 봐봐. 우리나라 돈으로 1원이 10금이야. 그럼 예를 들면 그냥 1원이 1온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1원은 1온스니까 35달러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쵸? 요런 느낌인 거죠. 그치? 이어서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구성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미주셔볼게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그걸 통해 뭘 사야 된다? 금.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야. 그쵸? 그럼 35달러는 늘 1온스 이렇게 됐던 거죠. 이어서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만 1% 내에서의 금융량은 높다. 네.
형광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 교차 환율의 정의가 앞에 나왔습니다. 달러화를 제외한 그래프 5개 찍어놓고요.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여기는 쌤이 금 체제에서 지금 계산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면서 뭐가 기축통화가 됐다? 뭐가 기축통화가 됐어? 그치.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 1원이 10달러라고 쳐봐요. 자, 1엔이 1달러라고 쳐봐요. 그럼 얘네끼리 비교돼야 안 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이걸 뭐라 불러? 교차환율. 그쵸? 이게 교차환율인 거야.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나라끼리의 통화 비교가 교차환율이야. 됐어? 이게 됐죠? 달러하고는 비교하면 그건 교차환율이 아니야. 잘 봐. 우리나라 돈이 1원에 10달러야. 이것도 비교죠, 여러분. 얘도 비교야, 아니야? 얘도 비교지. 그리고 이것도 환율이라고 해, 안 해? 하죠. 우리 원달러 환율이라는 말 맨날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차환율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돈과 달러와의 비교는 교차환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 간의 비교가 교차환율이니까. 됐나요? 이런 것도 선택지 내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흘러가는 말들로 선택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지문들은. 됐죠? 자, 이어서.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모고에서 안 물어봤어. 이렇게 짜치는 거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쵸? 평가원에서는. 평가원 이런 식으로 왜 해요? 이런 거 안 해도 애들 다 틀리는데. 그치? 자, 이어서 다음 문단 가볼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 자, 여러분 형광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 형광펜. 자, 여기 봐봐. 적자는 여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적자 누적 옆에 적어볼까? 달러와 과잉 공급, 신뢰도 저하, 환율제도 붕괴 위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문단에서 정리가 잘 되면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흩어다니면 뭐라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이어서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해. 그쵸, 여러분 잘 봐. 여기 봐봐. 그대로 나왔죠. 적자가 누적돼서 달러의 과잉 공급돼요. 보이죠? 여러분 잘 봐. 형광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형광펜. 여러분 달러가 과잉 공급된 게 왜 미국의 금 준비량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요. 이유가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우리 이거 1문단에 이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안 적은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유는? 35달러의 금이 흡수인데 달러가 많으니까 음. 그 달러 많은 걸 지불하면 금도 더 많이 줘요. 맞아요. 한마디로 이거죠. 약속이 있었어. 그게 뭐야? 무슨 약속이야? 그치. 금왕봉이제에서 무슨 약속이야? 금. 태환 조항이었죠. 금 태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부된 거야. 언제나 금 1온스를 달러 35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잘 봐. 반대죠? 35달러를 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가 많아졌어. 그럼 금도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많이 필요해. 근데 그럼 금이 무한해요? 무한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 달러가 막 찍히니까 금을 줄 수 있는 게 바닥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금은 안전자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나라들이 금을 사모은단 말이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금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있고 싶잖아. 근데 사람들이 막 달러가 과잉 공급돼서 막 돈이 막 추지적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야 빨리 줘. 35달러 1원씩 줘. 이러면은 금의 입장에서 손해줘. 그치? 왜냐면 봐봐. 돈의 양이 많아지면 옛날의 35달러와 지금의 35달러가 가치가 같아 달라? 가치는 떨어졌는데 금의 가치는 똑같잖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금 태환 조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와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렇지. 이게 뭔데?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거죠. 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와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서라. 네.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달러와의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었어요. 그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가치를 내리는 게 평가 절하예요. 그쵸? 그럼 평가 절하에다 적어봐. 달러와 가치 화살표 내리면 되겠죠. 자, 평가 절상은 환율을 하락시켜서 가치를 올리는 거야. 자,
하지만 역점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하지만 브레톤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 형광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형광펜. 자, 브레톤 우즈 체제에서 달러와의 평가 절하는 불가능했어요. 그쵸? 자, 이어서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자, 형광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를 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환율을 하락시켜 형광펜. 여기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환율이 하락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야? 자, 우리가 원화, 달러. 자, 1원에 우리 그냥 좀 현대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 1,000원에 1달러라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 웬만하면은 1달러가 1,000 얼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쵸? 근데 1,000원이라 치고 그냥 간단하게. 자, 근데 환율이 하락해.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야? 1달러에 우리 돈의 가치가 1,000원보다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냥 가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돈의 액수를 생각해봐. 환율이 떨어져. 그럼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얼마가 되는 거야? 대략? 아무 숫자나 제시해봐. 더 숫자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환율이 떨어지면?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 500원에 쳐볼게요. 자, 환율이 내려가면 1달러에 500원이 돼요. 그럼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죠. 원래 1,0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던 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져. 그치? 그럼 우리 돈의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야. 그럼 보통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독일, 일본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 하지 않았대. 자, 여기 아까 형광펜 쳤죠? 자, 평가 절상이 이꼴 뭐야? 평가 절상이 뭐예요?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죠. 환율을 하락시키면 자신 나라의 통화가 가치가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럼 좋은 일인데 왜 안 하려고 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거야. 왜 안 해? 자기 나라 통화 가치 높아지면 좋잖아. 우리 예를 들면 1,000원으로 1달러 사는 거 500원으로 1달러 사면 너무 좋은데 그 짓을 왜 안 해요? 독일, 일본이 왜 싫어해요? 그거를? 포인트가 뭐야? 왜 싫어해? 생각해봐.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치? 왜냐면 미국 돈을 싸게 살 수 있어? 게이드가 아니야. 그치? 뭐 싹싹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싫어? 무역 흑자라서. 맞아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독일과 일본이 무역이 흑자였다는 건 자, 일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 돈 기준이 뭐냐? 너 모르겠지? 처음 들어보는 거 같지 왜? 자, 봐봐. 이런 거야. 나 일본 예시 들고 싶지 않은데. 자, 일본이 미국과 무역을 해요. 근데 흑자 상태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일본이 미국에게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무역 흑자 상태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때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아까 저 예시 든 것처럼 원래는 1달러가 그냥 1엔이었다 쳐봐요. 그쵸? 근데 환율이 하락하면 1달러가 0.5엔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물건을 살 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왜? 내 돈의 가치가 2배가 됐다는 건 이 미국인들이 자기 돈으로 일본 물건을 살 때 값이 올랐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적어봐. 미국 사람들이 일본의 물건을 살 때 값이 올랐다라는 거죠.
내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건 미국인들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니까 돈의 가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서 일본 차 뭐 있더라? 왜 갑자기 기억도 안 나지? 일본에서 유명한 차 뭐 있지? 기억이 왜 이렇게 계속 안 나? 예를 들면 일본 뭐 소니라 쳐봐. 그러면 소니야? 소니 전자기기 살 거야. 원래는 10달러면 살 수 있었던 거를 20달러를 이제 내야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일본 지금 환율 떨어져가지고 물건 사기 너무 힘든데 사지 말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평가 절상을 인정해 보이면 무역의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우리 돈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이득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뭐냐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마디로 미국의 가치, 미국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는 평가 절하 혹은 환율을 하락시키는 평가 절상 둘 다 못한 상태로 흐지부지하는 상황은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형 앞에 독일의 여기 바로 나오네요.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형 앞에 무슨 말이야? 여러분 투기적 수요라는 거는 이걸 함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투기적 수요야. 그럼 사람들이 마르크화와 엔화를 막 사들였대. 왜요? 우리는 뭔가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살 때 어떨 때 그걸 사? 그것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사겠죠. 야 주식 오른데 그럼 그때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마르크화와 엔화가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한마디로 결국은 뭐야? 달러화를 가치를 하락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환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흘러가겠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해됐어요? 쥐들이 암만 무역 흑자 상태 유지하고 싶어도 세계 경제에서 그냥 환율을 하락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쵸? 자, 이어서요.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쵸? 이러한 상황은 뭐야? 이런 투기적 수요 증가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막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아 이거 달러화 진짜 이거 똥값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금으로 막 바꾸길 원했던 거죠. 이어서요.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다. 자 여러분 닉슨 쇼크 박스. 닉슨 쇼크가 뭐다? 아 우리 더 이상 금태환 조항 못 지키겠어 라고 선언하는 게 닉슨 쇼크인 거죠. 그거 이제 때려치자라고 하는 거. 자 이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쵸. 그럼으로써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장난 아니죠? 그쵸? 자 이제 다음 문단 가볼게요. 제이.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사는 계속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역점이죠. 붕괴가 됐으면 이제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자 그럼 봐봐.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계속 기축통화였대. 그 이유는요. 박스 규모의 경제래요. 여러분 이 규모의 경제는 고1부터 고3까지 그냥 사회 경제지문에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규모의 경제 이런 게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도매를 생각하면 돼요. 소매로 사는 것보다 도매로 사는 게 이득이다. 이게 딱 규모의 경제라고 느끼는데 규모가 클수록 이득이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자 이어서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경에 가질 수가 생깁니다. 그쵸 여러분 봐봐. 만약에 기준 통화가 없으면 다 비교해줘야 돼.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다 비교해야 돼. 근데 우리가 기축 통화가 있으면 다 달러화의 가치 고정하고 자동적으로 쫙 환율 계산되겠죠. 이어서요.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 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그게 뭐다? 결국은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 왜냐면 이제껏 다 달러화로 해왔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기엔 또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난 겁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결국 구조적 모순의 끝은 뭐야? 결국은 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했다라는 거죠.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닉슨 쇼크 이런 거는 지금도 재택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언급 많이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현대사에 가까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으면 약간 상식적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거죠. 상식적으로 알고 싶었지 평가원 지문을 통해 알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것도 심지어 이거 뭐야? 수능이잖아 여러분. 이거 수능이에요. 맞죠? 자, 수능날 이게 나온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약간 이제 나는 맨날 이걸 이렇게 독서지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떼서 수업을 할 때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날 이거 수업하고 저날 이거 수업하고 이거 이날 수업하잖아. 근데 모아놓고 보면 이게 말이 돼? 하는 게 있어요. 이때가 3개 다 어려웠어. 이때 수능지문의 독서 3개가 다 진짜 미쳤다. 따로 떼어서 애들한테 수업했을 때 애들이 다 미쳤다,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했던 지문들이 한 시험에 다 모아서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때 수능도 장난 아니게 힘들었던 수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마 친구들도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정리하고 쌤도 계속 한 줄 한 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복습을 할 때 약간 좀 새로 깨끗하게 뽑아놓고 내가 한 줄 한 줄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홍소민 쌤 입장에서도 이건 내기 너무 좋죠. 이거 막 달려져서 문제 내면 막 내는 사람들 막 신나서 내는 그런 세트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려운데 애들이 그걸 따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복습을 열심히 합시다.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10번 보세요. 자, 뒤에 원문 문제 나오세요. 자, 10번.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 파악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 추론 문제야. 와, 추론 문제를 그렇게 냈던 시기입니다. 그쵸? 지금도 당연히 추론형 사고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수능에서. 자, 그 다음 12번은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게 뭐야? 체제를 놓고 이걸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예요. 그쵸?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제 보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라별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환율이 하락했다의 의미가 뭔지 다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3개 볼 거고 이걸 복습을 잘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홍소민쌤 범위 끝내고 그럼 양수영쌤 범위는 조금 확정이 되면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거. 요쌤이 아까 잘못된 통화정책 지문은 양소영쌤 범위 교재 만들 때 같이 넣어줄게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숙제는 뭐겠어? 자, 여러분 봐봐. 숙제는 일단 원문 문제는 여기서 풀게 할 거고요. 오늘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또 변형 문제 있죠. 그럼 변형 문제 다 푸는 게 숙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운 세 지문의 변형 문제는 모두 다 풀어오는 게 다음 주까지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하고 나랑 은규쌤은 오히려 문제가 너무 풀 게 없을까봐 걱정해서 챗GPT 돌리고 우리가 문제 만들고 별짓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공급이 너무 없을까봐 걱정하는데 이거 아끼지 말고 싹싹 푸세요. 알았죠? 그래서 열심히 풀고 또 약간 변형 문제 같은 것도 잘 보고 그래서 좀 지문도 잘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중간을 한번 봤기 때문에 친구들도 아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험지를 바탕으로 기말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홍소민 쌤은 뭔가 좀 약간 추가도 있었고 변형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다 대응을 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일단 지문에 대한 기본적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뜯어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이번 주권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딱 배운 3개는 다 빡셈의 연속이니까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시험 볼 건데요. 지금 10시 56분이니까 11시 5분까지 쉽시다. 그쵸?